질문을 좀 드릴게요. 퀴즈예요. 이 중에 회계랑 아니면 재무제표랑 관련된 단어가 5개가 있습니다. 맞춰보시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재무제표와 회계정보는 경제랑 재무정보 이렇게 다 되는데 그게 일종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정보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셔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요, 약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그게 바뀌면 숫자 정보의 어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시는 기업은 회계 기준이 바뀔 때 뭔가 회사의 어떤 형태나 손익에 대한 부분을 바꾸기. 최근에 지금 가장 이슈가 보험회사일 거예요. 보험 관련 회계가 바뀌어가지고 손익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좋아졌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약속이 바뀌어서 좋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회사가 좋아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팀장 여러분께 회계가 왜 필요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사축이라고 회사가 기르는 가축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도 있지만 우리 워라밸을 꿈꿀 때가 있고 그리고 약간 커리어 관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대리급이신데 어디서 부르면 지금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경제적 자유라는 걸 노리고 싶기도 하고 좀 나아지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 리더십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면 회계 지식, 회계력을 조금 갖추시면 이게 정말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도움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 그 팀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리님, 내년도 사업기획서 제출해주세요. 경쟁사 분석은 잊지 말고요. 이런 질문이나 지시를 내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옛날 거 뭐 베껴 써야 되나?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더 선배 자료나 아니면 뭐 다른 뭐 PPT 자료 구해가지고 대충 하긴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수익이나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해요. 회사 제품을 어떻게 팔아. 여러분의 회사 중에 각각 제품들이 있으면 그거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나 이 회계 정보를 조금 회계력이 좀 있으시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늘려서 영업이익률이 4%였던 회사를 5%로 증가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동안 했던 우리 회사의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차라리 그걸 통해서 이익을 1% 늘리는 게 굉장히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요구하는 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고민을 해요. 근데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간은 우리 회사가 어떤 자산과 어떤 부채, 어떤 자본, 어떤 수익과 어떤 비용을 쓰고 있는지 이해하고 나면 틈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결국엔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팀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직장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워낙 트여있고 깨어있으니까 아시게 됐지만 다른 분들은 회계를 싫어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직장인 회계라고 그러면 이거야 이거. 그냥 맨날 지급결의하고 전표 올리고 부서장이 이거 비용 처리하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갔더니 회계팀에서 이거 틀렸다고 또 혼내고 다시 가서 올리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증빙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붙여야 되고 현금 영수증 붙여야 되고 어떨 때는 왜 이거 하고 저걸 놓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내일 바빠 죽겠는데 근데 회계팀에서 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말고 이번엔 접대비로 처리해. 이런 내용을 자꾸 바꿔요. 뭐 하는 거야. 내가 거래소 사장이라서 저녁 먹은 건 맞는데 이게 왜 자꾸 바뀌어서 처리돼야 돼? 이런 일들만 자꾸 하니까 회계가 나한테 어려운 걸로 생각되고 딱 직장인한테 필요한 건 제일 연말정산할 때나 쯤이나 한번 고민하는 정도지 그 외에는 더 이상 나에게 플러스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재무나 회계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회계팀이 아닌 이상은 좀 귀찮고 짜증난 일이에요.
이거는 회계라는 지식 자체가 모일 회자에 계산할 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 돈 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그리고 비용 쓴 거에 대해서 누가 썼고 어떻게 썼는지를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장인 가정 이렇게 직급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모여서 너 얼마 썼어?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약간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괜히 뭐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뭐 그 검사받는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걸 수 있는데 이 드라마를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들이 다 젊으셔서. 근데 저는 저 드라마를 직장 생활할 때 봤던 드라마라서 너무 공감이 됐던 얘기인데 회계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 거라서 보여드렸어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 안영이라는 친구가 신입사원인데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가 재무본부장한테 까였어요. 근데 까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냈더니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신입사원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다른 부서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쓰면 노가 되지만 매출액이 10% 상승하는데 기여도가 몇 프로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거를 다르게 오해하지 않고, 왜냐면 아까 영업부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식으로 익혀지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즉 회계정보라는 건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할 때 이 회사의 숫자 정보를 가지고 뭔가 타부서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이야기를 나눈 데 있어야 어떤 이 오해 없는 대화의 어떤 툴이 될 수 있거든요. 재밌는 사항은 약간 디테일이 한데 저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재무본부장이 여성이에요. 보통 저런 부서의 그 직급이 올라가는 게 그때는 좀 쉽지가 않았던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숫자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른 부서가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 그런 것들도 재무나 회계 같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회사 다닐 때 배웠던 게 회계는 뭐 거래가 8줄 뭐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치 감가상각 정률법 정액법 뭐 계산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재무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굉장히 복잡한 계산 산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회계팀이 아닌 이상 우리 회사의 어떤 거래와 매출을 어떤 식으로 숫자로 회사의 숫자로 보여주자는 거는 처리하고 차변 대변하고 계정과 뭐 이런 내용이야. 이거는 쓰는 회계라고 해서 회계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요. 세상에 없는 거래를 숫자로 표현할 때.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처리해서 툭 튀어나온 회계 정보인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사용할지를 판단하는 읽는 회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늦게 오신 분이겠지만 숫자 빨리 읽는 법을 가르쳐드린 이유도 분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들이 저 숫자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빨리 읽어야 되는 것 때문에 했던 거고요. 게다가 재무정보가 쉬운 이유는 제가 오늘 교재로서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하나씩 드리긴 했지만 생긴 모양이 이게 비교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이따위로 생겼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은 회사, 그냥 오늘 뭐 다산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도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실제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가 좀 달라도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숫자로 표현할 때는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을, 원칙을 갖고 회계 기준을 가지고 맞춰놨거든요. 게다가 그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딱딱한 형식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숫자를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시간에는 그걸 위해서 조금 그래도 원칙 하나는 좀 기본 개념을 알아두는 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 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발생주의 복식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발생주의 복식북이. 이걸 아셔야지 여기 나온 숫자가 오해 없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예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비교되는 내용인데요. 현금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용돈기 입장에 현금 들어오면 그냥 쓰고 뭐 그런 걸 하는데 발생주의는 발생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개념을 좀 알아볼게요. 10년 전에 저희가 공장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10억을 지출해서 공장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현금주의라는 기준의 장부를 쓰게 되면 그냥 공장 건설 비용 10억 원 딱 한 번만 쓰게 돼 있습니다. 10억이 나갔던 그 시점에 딱 쓰고 마른 거죠. 근데 내가 그 공장을 산 이유는 뭐예요?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만들어서. 그럼 내가 그 제품이라는 거에 가격을 매길 때 올해는 얼마짜리, 이게 원재료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얼마짜리로 원가를 산출해야 되는데, 공장을 세웠던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거를 10년 동안 쓸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의 재무제표라는 이 그 장부에는 매년 1억 원씩 공장의 비용을 넣기로 하는 거죠. 그래야만 캐시는 10년 전에 나갔지만 장부상으로는 10년 동안 저걸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장부를 만들어야지만이 그 회사의 제품의 원가를 할 때 1억 원의 비용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걸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우리 회사 제품에 관련된 원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도 있긴 한데 그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현금하고 다르게 장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중에 대형의 계약 거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잘 아시는 수주산업의 조선이라든지 건설을 할 때 뭐 10조짜리 했다. 5년 뒤에 받는다. 그러면 그게 돈을 5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일은 계속 5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부상의 매출을 계약에 관련돼서 적는 거죠. 그 계약은 5년 동안 발생한 거고 그거를 나눠가지고 그 재무제표에 올리는, 보고서에 올리는, 장부에 올리는 걸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이 발생주의란 게 감가상각이라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 샀으면 그게 다 사자마자 이게 5년 동안 쓸 거면 5천만 원짜리 사면 1년에 1천만 원씩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와 같거든요. 근데 아까 공장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1억씩 했던 것도 있지만 이게 세무적인 부분도 있어요. 국세청에다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가 10년 전에 10억을 섞어서 이 공장을 샀는데 이거는 그냥 산 게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를 한 거다. 그럼 내가 10억의 비용을 쓴 거니까 내가 그러면 올해 이익을 냈을 경우에 그 비용 쓴 거는 빼고 이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떼야 되니까. 근데 내가 돈은 안 썼잖아. 근데 국세청 나는 사실 그게 10년 전에 쓴 거지만 이 비즈니스는 10년 동안 한 거니까 그 세금을 10년 전에 한 번에 내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 계산을 때려버리면 그 사이에 이익이 나거나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그 세금 계산하는데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발생주의로 만든 재무제표의 숫자 정보는 그게 여기가 영업이익이 30억이라고 찍혀도 저 안에 발생주의 기준의 숫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 숫자가 그대로 다 현금은 아니라는 거. 약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보는 이 발생 기준으로 만든 회계정보는 딱 봐서 그게 30억 그러면 이게 현금 30억은 아니라는 거. 손익계산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금으로도 같이 배우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복식부기가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늘 붙어 있거든요. 왜 복식부기로 표현하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루치아 파울리치 뭐 복식부기 그런 설명보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현금주의로 만약에 여러분 대리님들의 어떤 그 생활을 조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월급을 300만 원 수령했어요. 현금을 데이트 외식을 10만 원 했고 적금을 150 했고 식료품을 150 했어요.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럼 수입이죠. 정장을 구입해서 30만 원 나갔고 보험료 20만 원, 부모님 용돈 50만 원에서 이달이 0원입니다. 저게 현금주의 기준으로 하는 단식부기 이 형태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돈 얼마 쓰고 돈이 얼마 나간 걸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왜 복식부기로 쓰냐면 이걸 복식부기로 변환해 보면 데이트 외식은 그냥 비용이죠. 10만 원, 그 현금이 나간 거예요. 적금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돈은 나갔지만 향후에 내가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150 현금 나가고 식료품은 그냥 비용이죠. 현금. 복권 당첨은 수익이죠. 의류는 또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양복은 꼭 입어야 되니까 자산이죠.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복식부기로 써가지고 발생주의로 이런 쓰게 되면 나중에 이사르면
그냥 쓴 비용이 아니라 내 자산이 될 수 있는 비용하고 그리고 그냥 소모성을 비용에 대한 어떤 그 카테고리가 달라져요. 즉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경영방침을 정하는 그 회사의 입장에, 법인의 입장에는 내가 쓴 비용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비용하고 그냥 소모성으로 쓴 비용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 복식북이라는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고, 게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가 단순하게 몇 건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실체로 보이긴 한데, 실제 나와 있는 숫자는 그게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그냥 저런 과정을 통해서 왔구나. 지금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뭐 개정 과목이라고 회사에서 뭐 이거 써라 저거 쓸 때마다 짜증나는데, 그거를 구별해서 회사의 숫자 정보를 자기네 입장에 맞춰서 뭔가 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복식부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계정을 썼냐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재면 회사 입장에서 관리하기 위한 거고, 세무나 다른 쪽 감시하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써서 니네 비용이 정확히 내가 과세할 비용인지 아닌 비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부분에 가지고 조금 약간 악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걸 알면 도움이 되는 거는 상식에도 도움이 돼요. 자, 회계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거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돈을 주고받아야지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장부를 쓴다는 얘기는 뭔가 물건을 팔고 그런 거니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현대차 그룹이 한전부지를 10조에 샀죠. 당시에 홍문구 회장님이 한전을 다 사는 걸 착각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 도대체 삼성도 8조로 사오셨었는데 현대차는 10조를 썼으니까 니네는 바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계를 배우면 거래는 늘 상대방이 있다는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가 10조에 주고 샀다는 거는 반대편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판놈이 있잖아요. 한전이 얼마를 주고 10조를 번 거잖아요. 한전의 재무제표를 보면 당시에 이 부지가 토지해서 지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얼마죠? 2조예요, 2조. 한전은 2조로 장부에 적어놓고 있었어요. 저 부지가. 그러면 10조면 그냥 한순간에 8조를 번 거예요. 우리나라 거래상 한 번의 거래로 8조를 번 기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회계를 좀 배우고 거래에 대한 센스가 있으면 반대로 판놈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재무제표 배우는 게 시상식이나 다른 회사 뭐 이렇게 기사를 볼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사 자체에도 읽는 것도 술술 읽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경제기사, 그렇지만 이렇게 반대편의 입장, 기사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센스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있죠. 쿠팡 계획된 적자는 끝났다,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최근에 쿠팡 이제 잘 나가는 것 같다. 근데 쿠팡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영업 흑자는 되긴 됐지만 이익률이 1.9%예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은 24% 높아 보이지만 그 전에 성장률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좋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저걸 보고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혹시 성장이 둔화된 건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흑자라고 해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약간 이 이익률이 높아서 하는 거거든요. 1.9%는 그렇게 잘한 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만약 쿠팡이 막 2조 하니까 이게 높아 보이지.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거 봐에 그동안 6천억, 1조 이렇게 했던 적자까지 고민하면 여전히 쿠팡은 힘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려보실 수 있다는 것도 재무정보를 좀 빨리 읽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죠. 옛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라고 굉장히 떠들었었잖아요. 삼바가 분식회계가 됐던 이유는 2015년 얘기지만 당시에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오늘 배우셔가지고 이해하시겠지만 도대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천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9조가 돼서 그래서 상장이 가능했거든요. 계속 적자나는 기업은 거래소에서 상장 안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회사 가치 평가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높아졌던 건데, 이걸 다 이해하게 되면 저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뻥 튀어나온 이해를 이해하고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때 막 삼바 그리고 무너질 것 같고 분식회계 문제 있을 것 같지만 아시는 분은 투자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는 괜찮은 회사거든요. 요즘에 어때요? 현재
3조 6천억의 매출을 하고, 단위가 원이죠. 3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조. 저런 회사,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주가도 이렇게 오르죠. 당시에 막 욕먹었을 때는 저렇게 떨어졌지만. 그러면 투자할 때 우리 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낙폭과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슈는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어서 떨어졌지만 회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면 그럼 떨어질 때 사는 게 될 수 있죠. 물론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원칙은 그렇죠. 재무적으로 보면 회사의 본질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SK 최근 따뜻한 이슈죠. 지금 부인과의 소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거의 1점 몇 조에 대한 비용, 실제로 어떤 분은 얘기지만 이자까지 합치면 2조 원의 현금이 날아가게 됐다. 그럼 SK의 근데 왜 주가는 오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SK 제가 사실은 지금 지주사 걸 가져왔는데 분기 매출액이 100만 원이니까 33조예요. 그죠? 33조를 팔 만한 큰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슈가 얼만큼의 타격을 입고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언론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은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관계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SK 다니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내에 도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 재무제표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재무정보는 그리고 여러분이 대리이지만 회사 재무제표라는 다른 회사 정보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변하냐면 CEO급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게 돼요. 왜냐하면 애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애플의 잡스가 고인이 되시지만 회계 기준을 애플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숫자를 어떻게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우리 회사가 가치가 더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 자체는 여러분이 여기 회사에서 기여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게 대리급들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의 성과에 대한 어떤 증명이잖아요. 내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그게 우리 회사의 숫자 중에 내 포션은, 내 지분은 얼마인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다면 사실 내가 S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너는 B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식으로 결정되니까 좀 짜증나는 일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거만 딱 하고 한 5분 쉴 거예요. 뒤에 좀 많긴 해요. 재무라는 정보는 사실 회사의 분석과 통찰을 위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재무팀이라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보통 아시는 회계팀하고 재무팀은 다른 롤이 달라요. 자금을 조달해 오고 이런 일을 하는데 회계는 그냥 데이터를 만드는 일들을 좀 해요. 그래서 회계팀 직원들이 좀 딱딱해요. 여러분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야 이거 좀 빨리 정확히 해와. 왜냐하면 자기네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숫자가 한 곳이라도 틀리면 수많은 거래의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회계랑 뗄래야 뗄 수 없게 다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숫자가 틀리면 전체가 틀려지니까 그런 도움을 하는데 요 정도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여기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이 재무회계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업기밀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손익계산 중에 원가 정보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원가는 다른 쪽에 알려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좀 괜찮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기준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시에서 나름대로 보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전 단계의 관리에게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의 정보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회사가 관리하는 숫자가 다르게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우리가 토지가 얼마큼 있다고 표현하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 있고 단가가 어떻고 우리가 구매한 게 얼마인지 다른 숨기고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까지 다 되어 있는 게 관리회계 정보예요. 이 정보에 액세스를 하셔서 보시면 회사의 실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근데 재무회계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보여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경쟁사 자료를 찾을 때는 이 정도는 다 공개됐으면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건 이 두 개 정보는 회사 안에 있는 정보이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국세청이요. 그러니까 니네 돈 벌었는데 나 세금 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 국세청의 세무는
세금에 관련된 원칙은 딱 하나예요. 번 것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번 기준은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얼마 벌었냐. 요 기준이에요. 그러니 발생주의로 만든 재무회계 정보 그리고 관리계로 만든 정보에는 실제 우리 회사에 지금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든지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 그 정보로 만약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과세를 때리면 정확하지 않죠. 실제 돈 들어온 게 얼마냐. 그거로 한 번 더 트랜스폼해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게 언제 공시되죠? 3월쯤에 공시되잖아요. 근데 결산은 언제예요? 12월 말에 하잖아요. 12월 말에 하고 결산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주주총회를 해서 재무를 확정시키잖아요. 그게 왜 3월일까요? 왜 3월일까요? 생각해보면 과세 당국이 4월 말, 5월 초까지 이걸 세금을 떼라고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재무제표를 확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역산으로 3월 말에 주총이 몰리는 거지 일부 3월 말에 한 게 아니에요. 1월에 해도 되고 2월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세무당국이 제일 힘이 센 거죠. 왜냐면 우리도 기업에서 법인세 내는 거를 최고 줄이고 싶으니까 그 안에 막 고민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 일정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12월 말 결산 법인이 많은 거는 국세청 덕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여러분한테 이 재무정보에 대한 부분을 꼭 아셔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각자 만들긴 하지만 법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120억 이상 되는 회사는 니네가 망가지면 니네 직원들도 힘들지만 투자자들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큰 회사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되니까 니네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개해.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의 재무제표는 이게 분식회계라는 예외는 있지만 틀리면 법을 어긴 거라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내게 돼 있어요. 즉 어느 정보보다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숫자 정보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거는 웬만한 데 다 해요. 봐요. 우리나라 37,000여 개 기업. 원래 국세청의 과세 기준은 70만 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약간 좀 크게 큰 회사가 37,000개 정도 되고요. 법에 의해서 기준된 거.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얘들은 공시하라고 그랬는데 다트라는 시스템을 98년도에 만들었어요. 인터넷 각국이 된다고 우리는 모든 기업의 정보를 저기다 모아놓기로 했어요. 전 세계에 저런 시스템이 있지가 않아요. 각자 회사가 어느 정도 튼튼하는 걸 알기 위해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아니면 재무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서 공시하는데 물론 미국 회사는 SEC라고 따로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예 무식하게 여기 다 해. PDF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회사의 정보가 98년도부터 쭉 축적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 정보니까 내가 원하면 다 트래킹도 해볼 수 있고 다 정확히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숫자가 게다가 37,000개가 되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다 있을 거고요. 상장사가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다트 아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이트 혹시 다트 들어가 보셨죠? 제가 오늘 회계 기술을 가르쳐 드리니까 이거는 실무적인 걸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저는 회사 공모 코드 넣거든요. 넣어서 검색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공시 유형이라고 정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정기 공시만 클릭하면 보통 정기적으로 게재해야 되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만 나오게 돼 있어요. 공시라는 건 회사에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외부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공시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안 했을 경우에 숨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회사가 좋은 일은 어떻게 공시할까요? 우리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보도자료 내보고 홍보해요. 그래서 좋은 일들은 뭐 저거 안 봐도 돼요. 근데 나쁜 일은 그래서 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왜 올빼미 공시라고 금요일날 늦장 공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남들 안 볼 때. 그런 건 챙겨서 보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공시 정보가 있는데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정기 공시를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게다가 상장사는 일반 비상장사라고 얘기하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1년에 한 번만 공시하게 되어 있지만 상장사는 이해관계자가 투자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너희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해. 게다가 너희의 사업에 대한 것들도 알려줘. 사업보고서 공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에 첨부를 선택하시면 감사보고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부 감시 장치에 대한 감사 의견, 내부 회계제도, 연결감사, 영업보고서, 정관 다 있어요.
회사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 법에 의해서 만든 정보니까 여기 있는 정보는 기자분들을 그냥 인용해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애널리스트도 이 정보 보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정보를 보시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감사 보고서예요.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개가 있죠. 내부계 관리 제도는 뭐 니네가 제대로 회계 처리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 영업 보고서는 영업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더 궁금하시는 경우에는 저런 정보들을 다 클릭해서 조금씩 보시면 되죠. 게다가 연결감사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는 연결하고 별도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딴 거 없어요. 그 삼국지 연하계 기억하세요? 삼국지 연하계? 그 조조가 속았잖아요. 배를 이렇게 엮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만든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어쨌든 내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아들들을 자꾸 만들었는데 그 아들까지 다 합쳐져서 우리의 전체 실적과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연결을 주 재무제표로 두고 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넣은 천만원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나온 재무제표가 별도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결 재무제표랑 별도 재무제표는 저 회사의 그 기준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재무제표가 있다는 걸 보면 연결 감사 보고서를 하면 연결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고요. 위에 감사 보고서를 하면 별도 재무제표로서 그 회사 자체만의 어떤 실적을 알 수 있어요. 한진칼을 예를 들어보면 한진칼이 한진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칼호텔 이런 종속회사가 있어요. 연결 기준이면 얘들을 다 모아가지고 숫자를 합쳐놓은 거고요. 근데 내가 한진칼만 알고 싶어. 그러면 별도를 열어서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회사가 가끔 이렇게 장난질을 해요. 우리 회사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잘 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들이 깎아먹은 거야. 그러면 저희 당기순이익을 얼마입니다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별도 기준이에요. 그럴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별도 기준 얼마. 근데 회사가 얘들이 너무 잘했어. 우리는 못했는데. 다 합쳐서 연결 기준으로만 발표해요. 근데 알고 보면 얘는 지금 힘들고 얘가 잘했던 거야. 그런 원인들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결하고 별도를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연결과 별도 중에 종속의 기준에만 한 번만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아들이라는 기준은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법인은 좀 틀려요. 피로 따져. 51% 순혈만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대주주의 개념이 지분율이 51% 이상이 돼야지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팅을 했을 경우에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94%, 60%까지는 연결이에요. 근데 내가 지분이 낮게 20%, 40%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연결 기준에 들어가진 않아요. 저 회사는 나 말고 다른 주주가, 예를 들면 배당을 한다고 치면 여기는 야 배당해 위에서 얘기하면 다 배당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얘는 배당해. 그런데 한진의 20% 가지고 있지만 대주주를 쓰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20% 미만은 그냥 더 아닌데 20% 정도면 그래도 우리 회사 관계된 관계회사. 이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여러분이 봐야 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요약, 경영, 이사진, 주주 의견.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는 반드시 보셔서 그 회사의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기타 정보를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 지금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 가지고 있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제표라는 게 딱 다 이 모양이 생겼어요. 목차 나오죠. 넘겨보시면 처음 나온 게 감사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어느 회계법인에서 몇 기 했다는 게 나오죠. 보통의 경우에 이 기수는 뭘 의미하냐면 재무제표를 만든 기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나오잖아요. 이게 몇 년도 재무제표인지 알고 싶었는데 왜 기수로 하느냐. 이게 회사가 창업연도는 1950년이지만 작았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재무제표를 만든 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기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9,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산기구는 19기인데 다른 분 가지고 있는 몇 기세요? 14기. 몇 기세요? 45기. 그러면 19번째 재무제표, 14번째 재무제표, 45번째 재무제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재무제표만 봐도 뭘 아냐면 이거는 45년 이상 된 회사야 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기수만 봐가지고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여기는 제가 다산기구는 미립회계법인이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여기
감사보고서 여기 보면 회계법인 이름이 안 써있네. 여기 대주회계법인. 회계법인 이름이 써있을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한 2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3일 안진 한영, 삼정이 큰 데예요. 그럼 대기업은 큰 데서 하겠죠. 근데 작은 데는 작은 회계법인에서 하겠죠. 그것만 봐도 아 여기 공인에서 감사반 그러면 이건 작은 회사인 거예요. 그런 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독립된 감사보고서라고 한두 장 나오잖아요. 감사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다예요. 감사인이 회계법인이 그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다음에 이거 기준에 맞춰서 잘 만들었네 하고 의견 주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첨부된 게 재무제표인 거죠. 보면 첨부된 게 보시면 또 중요한 정보가 여기 보면 대표이사랑 그 본점 소재지가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쓱 보실 때도 아 회사 경영자가 누구고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물론 뭐 저희가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서 강남에 꼭 위치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어디 위치인 정도 보면 정보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제표 한 첫 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그 재무제표라는 그 보고서 여기 표는 다 있어요. 그 뒤는 다 주석이에요. 그래서 큰 회사는 특히 금융사 같은 경우는 한 200페이지 넘긴 하지만 보통 대략 90에서 150페이지 내외가 재무제표예요. 다 읽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오늘 시간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하지만 사실 좀 어려운 과정은 재무상태표 과정이에요. 거기 회계 용어도 많고 그런 내용인데 그 표들이 있잖아요.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표들에 나온 내용들 중에 숫자 정보가 있는데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석 정보가 많이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주석 정보도 좀 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뭐 어차피 재무제표 보려고 하신 거니까 손이 안 돼요. 보시면 쭉 나오다가 앞에서 한 두세 페이지는 계속 회계 기준에 관련된 주석 정보일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이런 기준을 썼어요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얘기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떠한 기준에서 약간씩 바꿔서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이라는 얘기를 또 아까 드린 거예요. 그 기준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모뉴엘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모뉴엘이 봐요. 그 당시에 매출액이 원이적 1.2조를 했던 회사야.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3억 원을 했던 회사예요. 기억나시지만 이 회사가 그 빌 게이츠가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뜬 회사예요. 로봇 청소기 이렇게 약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산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모뉴엘에다가 대출을 준 은행 중에 어떤 한 은행은 대출 심사할 때 이 회사 재무제표 이상하다고 안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약직이었는데 정기직이고 승인됐고 나머지는 다 물려서 6천 몇백억이 날라갔고 금융원들 뭐 손실됐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당시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재무제표를 봤어요. 이걸 왜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가 이 선진기업이라고 본사를 제주도로 옮겼어요. 모뉴엘 직원이 한 200명이 제주도로 이주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발표된 날 우리 파산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 잘 나가는 회사가. 그리고 나서 대표가 막 울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살릴게요 막 이랬어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이거 완전 사기였었어요. 어떤 데 알 수 있냐면 이 재무제표를 그 회사 직원이 봤으면 판단이 달라야지 않는 게 제 주장이에요. 빨리 이직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1조 2천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라면 창고에 제품이 얼마큼 쌓여야 되는지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요만한 로봇 청소기라면. 근데 재고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뭐가 있으면 매출 채권에 관련된 일인데 이 일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모뉴엘이 중국에다 뭘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게 중국 쪽 기업은 없고 그냥 계산서만 왔다 갔다 한 허위였었던 거죠. 얘네가 매출 채권을 그렇게 허위로 발행하고 계산서가 왔지만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만큼 팔았으면 돈이 들어와야지 이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단기 금융기관에 1조 원에 상당하는 매출 채권을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버젓이 재무제표에 써놨어요. 우리 회사는
재무제표 중에 매출 채권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인데 그거를 지금 당장 못 받아서 은행에다 할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렸던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야지만이 되는데 외부에서는 수집 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 허위로 작성되고 도장 찍혔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부 직원은 알 수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만큼 캐파를 해서 공장을 안 냈고 저만큼이 생산된 적도 없는데 저만큼이 매출이 발생했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손해보면서 은행에다 할인강 해가지고 하고 있어. 이게 아무리 잘난다고 해도 저건 좀 이상하지 않은 얘기를 내부 직원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부 고발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경우엔 다른 데 가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가 잘못해서 철컹철컹 하느니 다른 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지 못할 거면 피해야죠.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있지만 대우조선해양도 되게 유명했죠. 이건 투자자 관점인데요. 이때 당시 건설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우조선해양의 새 사장이 와서 우리 회사 재무제표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다시 해봐.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보통의 CEO들이 새로 오잖아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막 쪼아대요. 야, 니네 그동안 이익 났던 거 제대로 재무제표 다시 맞춰봐. 왜냐면 니네 그 잘못한 거 아니야? 보다 이익을 낮추고 싶어 해요. 전적을 쫙 깔아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취임한 이후에 반짝 내가 됐으니까 나 잘 됐지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빅패스라고 얘기하는데 정성립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때 더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식회계로 드러났던 게 왜냐면 그 뒤에 나중에 지금 하나오션으로 팔려가지고 이름 바뀌었죠. 당시 재무제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다 수정됐어요. 과거 게 다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옛날 자료인데 매출 채권이 쭉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어떻냐면 8년부터 1,000억, 1,400억, 2,000억, 3,000억, 3,000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4,000억, 4,000억 뭐 다 계속 잡혀 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도 4,000억, 5,000억, 7,000억 막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발생주의로 만든 재무제표는 현금이 없는 숫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올 얘기지만 회사도 현금으로 표현하는 걸 다시 만들어요. 우리 회사의 현금이 도대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요.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의 현금 흐름표는 어땠냐면 2008년부터 마이너스 3,000억, 마이너스 1,000억 이랬어요. 8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찍혀있는 상태였어요. 당시에 증권가에서는 약간 소문이 있었대요. 여기 좀 이상하다. 아무리 수주산업이고 현금이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좀 드물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 새 사장이 오자마자 저거 다 숫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틀린 거예요.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됐던 게 분식회계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게 이때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면 이걸 보고 이건 다 공개된 정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숫자만 보고 생각하거나 이걸 안 보거나 요 수준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오늘 손익계산서랑 왜 현금을 붙여놨냐면 저 이익이 지대로 캐시로 들어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되셔도 확실하게 회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숫자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내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판단할 때 재무제표는 보고서에 익숙해지면 편리하고요.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예요. 그리고 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정보이긴 하지만 미래 정보는 아니에요. 결산을 하고 난 정보잖아요. 과거 정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석할 때는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점은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은 실제 우리 회사의 수익이나 그리고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아시기도 아셔야 되지만 도대체 그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정이 바로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